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2일 화요일 아침 9시 47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IT 빅테크가 역시나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어내리면서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S&P보다요. 그래서 나스닥이 2% 넘게 빠졌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제는 나스닥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 종목이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초록불 들어와 있는 데가 거의 없죠. 전 종목이 다 빠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이 갭을 메우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흘러내렸다는 거, 그죠? 원웨이 하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요 며칠 전에 중요한 라인 S&P는 4,540, 나스닥은 뭐 14,700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하락이 시작이 되었고, 하락이 시작된 가운데 잘 하락하고 있고, 하락해야 될 날에 잘 하락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딱히 점검을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잘 빠지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좌의 수익이 좀 찍히니까 당장 뭐 이걸 확정해 버려야지, 당장 팔아 버려야지, 이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락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락이 멈추기라도 했나요? 안 멈췄는데 왜 내 계좌에 수익이 찍혔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 왜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하는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좀 든다라는 거죠. 시장이 가자는데 왜 내가 중간에 이익을 확정을 해야 되냐, 한번 수익 누적시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보고 있고요. 아무튼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P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의미 있는 지지선이 4,380 요 자리에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나스닥은 어제 이제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넘게 만들었던 지지선을 하루 만에 붕괴시키면서 또 다시 이제 그죠, 아래쪽으로 어떤 하락에 대한 목표치를 좀 더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13,800까지 일단 목표치가 열렸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뭐 목표치가 열렸으니까 오늘 밤에 바로 거기까지 간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상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항을 만나면 저항에서 딱딱딱 멈추고 혹은 뭐 저항에서 쉬어가고 이런 모습들 나타나는데, 하락은 뭐 보통 속도가 빠르고 변칙적이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제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목표치들이 좀 열렸다라는 거요. 미국 주식시장에 관해서는 뭐 딱히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고, 뭐 빅스 지수 이런 거는 체크하면 되겠죠. 위로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요. 아래쪽에 하방 경직성 충분히 확인했고 뭐 쌍바닥 만들면서 잘 올라가고 있다. 빅스는 선물 말고 현물 지수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으니까 현물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죠? 현물 지수 같은 경우 쌍바닥이 아니네요. 거의 뭐 3바닥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3바닥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S&P 빅스인데 이거 언제예요? 21년 6월쯤부터 해가지고 하방 경직성 보이더니 계속 박스권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박스권 혹은 상승 추세.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니까 상승 추세죠. 뭐 물론 최근에 여기서 고점이 살짝 낮아지긴 했는데 그다지 여기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간 잘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잘 돼가고 있다. 다만 잘 돼가고 있는데 오늘 밤에 쉴지 어쩔지 이런 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런 시세를 다 빨아먹기에는 이런 시세를 다 취하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냐. 가만히 있기.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반도체 지수도 오래간만에 한번 좀 체크해볼까 하는데, 요즘에 뭐 엔비디아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많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일단 얘도 당연히 상승 추세는 죽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있는 요 추세선이 붕괴되면 상승 추세는 끝난 거였는데 이미 여기 이런 자리들에서 이 상승 추세선을 몇 번 붕괴했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는 일단 끝나 있는 거고, 끝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됐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니까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 시작된 와중에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저항선을 넘어가면서 또 다른 꼭지점을 만드는 그런 고점 테스트 과정을 한번 만들어냈고, 지금 시원하게 하락을 해서 다시 전저점 부근까지 왔어요.
하락 추세 진행 중에 전저점 자리까지 왔으니까 뭐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이 전저점 자리라는 건 뭡니까? 일종의 지지력이 있는 그런 자리예요. 어떤 의미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속도가 좀 역시 빠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긴 들고요. 이 자리는 어쨌든 아직 지지력이 있는 자리죠. 물론 이까지 내려왔다라는 의미 자체가 제 생각엔 이걸 지지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이 자리를 지지하고 싶었으면 제 생각엔 여기쯤에서 반등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날 4월 8일, 4월 9일 날쯤에 반등을 해서 요렇게 바닥이 올라가면서 요렇게 올라갔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미 이까지 내려온 이 상황에서 여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막 곧바로 막 추격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력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아마 좀 버벅버벅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려온 속도도 비교적 좀 빨랐으니까, 물론 뭐 올라갔던 게 빨랐으니까 내려온 것도 빠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 중요한 지지선은 지지선이고 비교적 좀 올라갈 때보다 더 급하게 내려온 감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좀 며칠 정도 반등은 올라오지 않겠어? 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는데요.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뭐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천천히 접근하는 게 전반적으로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는 데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삼성전자 약세 이런 데도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아무래도 반도체 지수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을 테니까 얘도 모양이 안 좋다라는 거,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 전저점 자리까지 벌써 내려왔다라는 게 안 좋아 보입니다. 요즘 뭐 엔비디아 같은 것도 보시면 어떤 하락의 대장이 돼가지고, 그죠? 얘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세 번째 바닥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까지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반등을 할 거였으면 제가 봤을 때 여기쯤에서 반등 이렇게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이미 이까지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얘도 여기를 지키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자리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 자리입니까? 1월 말부터 싸웠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좀 의미가 있는 지지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근에서 조금 그래도 싸움을 이어나가진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래쪽으로 내려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까지 내려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미 어떤 의미 있는 중요한 자리가 여기 있네. 여기 직전 고점 자리죠. 이 자리 이미 붕괴시켰다는 게 이미 뭐 일단 얘도 뭐 맛은 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반도체 지수 정도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 비트코인 이런 친구들도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예. 보시다시피 해도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나왔고 반등을 끝내고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나스닥 이런 거보다는 아직 좀 강하긴 강한데 아무튼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은 아니죠, 그죠? 이거 분명히 위험자산입니다. 예. 이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뭘 보려고 그랬지? 어젯밤에 어젯밤 무엇이 하락을 만들었냐, 어젯밤 주식시장 하락의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젯밤에 뭐 특별한 이벤트 이런 건 일단 없었습니다. 물론 연준 총재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다 별다른 영향가는 없는 이야기들을 한 것 같고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했어요. 5월 회의에 50bp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몰랐습니까?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뭐 한다고 굳이 나와가고 또 하는지. 아무튼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 와중에 뭐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냐면 국채금리 급등과 뭐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중국이 봉쇄됐다, 그것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다 이러면서 빠졌다고 하는데,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채금리 급등 때문에 하락을 했으면은 그래도 S&P가 조금 덜 빠질 수 있지 않겠냐 싶었는데, 뭐 여기다 중국도 봉쇄한다 이러니까, 예. 어젯밤 하락 내용 보시면 이러죠. 전 종목이 다 빨겠죠. 평상시 같으면은 그 전에 11일날 밤을, 월요일날 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IT 빅테크만 새빨간색이고 여긴 초록색이었죠, 나머지는. 근데 어제는 여기 전반적으로 다 빨간색이니까 확실히 어떤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 중국 경기 둔화 우려고 뭐시기고 간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주목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 결국 긴축 우려죠. 긴축 우려, 국채금리 급등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안 그래도 이제 영상 녹화하고 나서 그냥 이제 무심코 그냥 뭐 가볍게 이렇게 여기 있는 화면에 있는 수많은 차트들을 그냥 한번 쭉 그냥 보고 있었는데요.
어젯밤에 든 생각이 좀 하나 있어갖고 요 생각을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그렇게 투자에 뭐 직접적으로 당장 뭐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죠? 이게 어젯밤에 시장의 하락을 이끈 주 원인 중에 하나인 거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치솟고 있다. 예. 이상한 거냐?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 나스닥의 반응 이런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는 매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잘 움직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예전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심각하게 치솟는 이런 구간에서 항상 나스닥이 약세를 보였었다고요. 이렇게 오르는 것도 약세를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움직이면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나스닥이 발작할 만하죠. IT 빅테크가 빠질 만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좀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는 다 있어요. 그죠? 뭐 연준의 빠른 긴축 스케줄, 뭐 인플레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렇게 금리가 최근에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결국 나스닥의 발목을 잡고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보면 이해할 만한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해할 만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조금 좀 속도가 좀 지나치게 좀 빠른 감이 역시나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면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드리니까 저는 이제 주로 그런 걸 좀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란 말이죠. 뭐든 간에 그 해당 종목이 갖고 있는, 그 해당 자산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힘이 있어요. 그걸 뭐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각각 다 힘이 있다고요. 그 힘을 다 소진하면 이제 추세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급등 급락, 급하게 움직이는 거, 뭐 슈팅, 뭐 투매 이런 거를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전 천천히 이 힘을 아껴 쓰면서 멀리 가고 오랫동안 가고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무튼 뭐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속도와 폭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봅니다. 에너지를 그죠? 그 종목에 갖고 있는 에너지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그런 걸 좀 중요하게 보는데, 어쨌든 그래요. 최근에 좀 10년물 국채금리, 장기물 국채금리가 좀 지나치게 조금 움직임이 좀 빠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긴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다 정당화할 수는 있어요. 뭐 빠른 긴축 스케줄, 그죠? 뭐 결과적으로 연준에서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때문에 그 엄청난 양적 완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양적 완화 하고 나서 이제 시장이 이상해지면서 이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정당화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자연스럽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건 이제 월봉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980년부터 나와 있는 건데요. 1980년대에 이제 폴 볼커가 나와서 인플레 파이터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미국 계속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역사적인 모습을 보고 계신데, 1980년대부터 제 나이보다 많은 기간을 지금 보고 계신데, 어쨌든 근데 최근에 이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긴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그 어느 때보다 빠르긴 해요. 명확하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볼린저 밴드 같은 거를 한번 좀 같이 보여드릴까 하는데, 볼린저 밴드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어떤 그 종목이 가진 힘을 얼마나 쓰고 있냐,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지표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이거 월봉입니다. 참고로 월봉인데 볼린저 밴드를 상당히 많이 째고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냐 봤더니 최근이 아니죠. 지금까지 이 차트 역사상 가장 많이 뚫고 나온 사례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조금 더 숫자로 보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래에 있는 이거는 볼린저 밴드를 얼마나 째고 나왔냐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80년부터 나와 있는 지표인데, 84년, 87년, 그리고 2006년, 2013년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째고 나왔었는데, 월봉상 지금 이번에 보시면요, 이번에 볼린저 밴드 째고 나온 게 상당히 역사적으로 좀 많이 째고 나온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많이 째고 나온 거죠, 그죠? 숫자상으로 보면 비슷한 때가 84년밖에 없어요. 그만큼 지금 어떤 금리의 상승세나 뭐 이런 게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간 이게 그래서 뭐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제 생각엔 좀 더 올라가더라도 좀 다소 일부 좀 속도 조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속도 조절이 아니면 재차 금리가 다시 아래쪽으로 확 꺾이는 또 그런 일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소리냐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한다라는 스케줄을 잡아놨으니까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이제 이 역사적인 어떤 시장 참가자들의 했던, 그러니까 요게 쉽게 말해 하늘의 뜻이죠. 하늘의 뜻을 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렇게 튀어나왔던 구간에서 다 어떻게 됐냐 보면, 이렇게 째고 나왔을 땐 급격하게 금리가 그 다음에 하락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긴 하다라는 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대세 하락기였으니까 항상 이렇게 치솟으면 아래쪽으로 내려왔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번에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쭉 다시 내려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연준의 희망 같은 경우는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계속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연준의 희망이긴 한데요. 아무튼 연준의 희망에 맞춰서 시장이 반응을 하긴 했는데, 그 반응이 너무 가팔라 가지고, 투기적으로 너무 가팔라서 어쩌면은 이게 좀 쉬었다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칫하면은 바로 꺾이면서 또다시 불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조금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 그래서 금리가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지금 이게 솔직히 지금 우리가 어떤 나스닥에 투자를 하고 코스피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요인은 아닐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금리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역사에 남을 만큼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목격되는 그런 사례일 만큼 굉장히 속도와 폭이 이례적입니다. 이런 금리 상승세가요. 뭔가 부작용이 나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까지 계속 금리가 오를 거라고만 저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가만 보니까 폭이 너무 가파른 점도 좀 있어서 어쩌면은 다시 완전 또 추세가 또 전환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해요. 아무튼 저는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단지 이제 최근에 이 속도와 폭이 너무 가파르길래 이거 굉장히 심한 겁니다 라고 일단 여러분들께 한번 어필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고, 한번 어쨌든 판단은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만 해봤지,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거야, 이런 세계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결론을 내지는 못했어요. 다만 속도와 폭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 가격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장난이 아니긴 해요. 이게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이제 국채 시장이 3년 가까이 미국 국채 시장 참여자들이 물을 먹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 정도면 굉장한 투매에 가까운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 거예요. 아무튼 이 모든 시세는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는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일단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채권 같은 건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영역인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좀 듣긴 들었어요. 요즘 증권사들 어렵긴 하겠죠. 주식시장도 비리비리해. 그리고 채권도 비리비리해. 채권 가격 계속 떨어지니까, 금리 계속 올라가니까. 하여튼 굉장히 사람들이 좀 피곤할 것 같다, 요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쯤 생각 정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쨌든 이 금리의 상승 속도 혹은 채권 가격의 하락 속도가 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것이 어떤 부작용을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를 살펴봤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일단 95달러를 보시면 종가상으로 이제 살짝 붕괴를 시켰는데, 솔직히 살짝 붕괴시킨 거는 저는 신뢰도가 일단 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이 라인이 있으면 라인을 확 깨야지. 이게 턱걸이잖아요. 턱걸이. 이건 턱걸이죠. 턱걸이니까 제 생각엔 오늘 밤까지 95달러의 지지력 테스트를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제유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판단은 일단 아직까지 기존 거 그대로 갖고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오버슈팅이 남았다라는 쪽으로 볼게요. 아직까지 이 라인을 완벽히 붕괴시킨 거 아니고, 오늘 밤까지 보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직까지 95달러 이 중요한 라인에 대한 싸움이 완전히 끝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까지 오늘 쭉 살펴봤고, 그죠? 뭐 나머지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뭐를 보려고 그랬지? 맞다 참. 요건 참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이제 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그죠? 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이거 97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그 피해자였죠. 우리나라가 IMF가 왔었죠. 그 미국 금리 인상 때문이었어요. 결국 그것도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어떤 도화선, 뭐 어떤 불을 지핀 거는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 이런 게 됐겠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까지는 아닌데 이제 거의 어쨌든 그 나라의 펀더멘탈이 좀 기초가 좀 튼튼해지고 외환 보유고 이런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뭐 페루,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처럼 미국이 금리 인상 한 번 했다라고 이렇게 막 나라가 들썩들썩거리고 그러진 않는데 한국은 지금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아무튼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은 신흥국들에선 늘 이런 일들이 터지긴 했었습니다. 매번 그래요, 매번. 그래서 아무튼 전쟁에 뭐에 해가지고 지금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특별히 볼만한 거 없는 것 같고요. 요거 어젯밤에 제가 했던 이야기죠, 그죠? 이 3월 CPI, PPI 나왔었는데 식품 에너지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 여지가 제한되고 있다라는 거, 중국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기사 하나만 더 볼게요. 중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0년 만에 미국 금리보다 낮아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봐야겠죠. 이 환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 나라 간의 금리 차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드디어 그 두 나라의 금리가 역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중국 10년물 금리 빼기 미국 10년물 금리 하면은 양수가 돼야 중국이 더 높은 거겠죠. 근데 음수가 됐습니다. 드디어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역전이 됐어요. 물론 이게 역전이 되었다라고 해서, 저게 역전이 되었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확 빨려나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돈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금리 차만 갖고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 이런 것도 있고, 뭐 환율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돈의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무조건 이게 중국하고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됐으니까 이제 무조건 모든 돈이 미국으로 빨린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주긴 할 거예요. 앞으로 좀 시장 분위기에 좀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드디어 어젯밤부로 해서 드디어 중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됐다라는 거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지표는 당연히 환율이 될 겁니다. 이렇게 환율을 보시면 되겠죠. 역전이 되니까 딱 환율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추세 전환 됐구나. 잘 가려고 하고 있구나. 여기만 넘어서면 확 갈 수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뭐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미국 기준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저래 해서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 봤어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얘기가 좀 길었는데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한국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딱히 계속 좁은 박스권에서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뭐 없습니다. 잘 빠지고 있죠. 코스피 잘 빠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게 제가 좋아하는 형식으로 슬금슬금 빠지고 있으니 너무나 저는 일단 뭐 흐뭇하게 그냥 잘 지켜보고 있어요. 할 게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 수익을 누적시키면 됩니다. 막 급하게 급락하는 것보다 저는 이런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위쪽에 있는 1295나 1300 라인을 다시 터치할 수도 있는데 터치도 안 하고 계속 빠지고 있네요. 특별히 이상한 거 있냐? 이상한 거 없어요. 그냥 잘 가고 있어서 여기다 대고 뭐 제가 뭐라 분석할 만한 거 없고, 그래서 아무튼 계속 수익을 좀 누적시켜 보자, 요 이야기만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225원 어제 돌파 안착을 했으니까 1245원까지 목표치 열렸다, 뭐 이 정도 이야기만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뭐 아래쪽으로 줄줄이 잘 빠지고 있고, 제가 뭐 딱히 드릴 이야기 없고요. 삼성전자 계속 하락이 진행 중인 거고, 하락이 일시정지조차 되지 않았어요.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낙폭이 좀 강하네
라는 생각을 좀 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긴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빠지고 있냐, 거의 몇 주간 빠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 보유자들 입장에선 이 정도면 낙폭과대로 인한 반등이 나올 만도 한데라는 생각을 할 만한 때인데요. 근데 아무튼 낙폭과대로 인한 반등을 하건 뭐 어쩌건 간에 일단은 뭐 반등이, 일단 하락이 일시정지가 되거나 정지가 돼야 일단은, 그래야 다시 반등을 하건 말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반등이 조만간 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은 뭐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빠지는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빨리 한번 폭락이 나오는 게, 그래야 이제 반등이 나오기도 더 쉽습니다. 이렇게 5일선과 볼린저 밴드 하단 사이를 잘 타고 내려가는 거는 목표치가 크고 오래 갈 수 있죠. 이미 여기서부터 볼린저 밴드 하단과 5일선 사이를 타고 내려왔잖아요. 여기쯤부터 3월 말쯤부터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2주째 지금 이러고 있죠. 예. 너무나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폭락이 한번 아싸리 확 나오는 게 반등을 불러일으키기도 좋긴 하다. 요런 이야기 정도 뭐 드려봤습니다.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고, 그래서 하여튼 여기 정도까지 할게요. 제가 좀 전에 10년물 금리에 관련돼서 이야기해드린 건 한 번쯤 생각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어젯밤에 보다가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